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킹스맨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월요일 킹스맨 시간에서는 주요한 내용들 법률적 관점에서 쉽게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많은 청취자분들 좀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훈 안보실장 구속, 또 조국 장관에 대한 구형 문제, 특히 김건희 파일 지금 법정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 얘기 등등 많은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서훈 전 실장 구속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법원 신문 시간은 10시간 걸렸고 구속 심사부터 발부까지 무려 19시간 걸려서 결국 구속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최장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까지 기록을 따져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검찰에서도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190페이지 가량의 이렇게 서면을 제출을 했고, 네. 그거를 이제 설명을 했고, 또 그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반박도 이제 서훈 전 시장 측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10시간이나 걸린 것 같고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서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법원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구속 수사는 피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뭐 너무 자출된 자료를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다퉈졌다라는 것은 사실관계 자체가 명확한 부분보다도 이 사항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어떤 이른바 가치 판단을 가지고 좀 다퉜던 부분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뭐 그냥 쉽게 말해서 딱 반박할 만한 명확한 물증보다는 어떤 이런 구구절절한 정황들 자세히 설명을 했고, 또 그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반박하는 시간도 길었던데, 그러면 혹시 그게 그런 어떤 가치 판단 때문에 이게 뭐 유무죄를 판단한 거 아니면 구속이냐 불구속을 판단한 거라면, 글쎄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방어권보장 측면에서 불구속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법적인 면만 따져봐도 그런데 어쨌든 법원의 판단은 구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말씀대로라면 혐의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네.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죄, 이게 주된 혐의인데 이렇게 단순 어떤 법리만 따질 것 같으면 이 시간이 안 갔을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걸렸다는 거는 이런 정책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어떤 가치적인 부분, 남북 부분 이런 것들도 법원에서는 좀 판단 대상 중에 하나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상황을 판단했다기보다 주변 정황들이 이 자료들이 명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서훈 전 안보실장이 회의를 주재를 해서 네. 원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북한에 의해서 피살됐다는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사실이 알려지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자진월북적으로 몰고 갔다라는 그런 판단인데, 네. 뭐 아시다시피 특별하게 그때 그 판단을 내렸을 때 이후에 새로운 자료들이 현출됐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어요. 지금 저도. 보도된 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감사원에서 일부 새로운 자료로 발표했던 부분은 오히려 국정원에서 그 부분이 좀 감사원 측에 착오가 있는 것 같다라고 또 반박을 했던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것도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두고 지금 또 판단을 새로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저도 이제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범죄의 중대성, 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됐는데 범죄의 중대성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글쎄요. 여기서는 이제 범죄의 중대성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이 단순하게 뭐 혐의 사실은 직권남용이나 이 허위공문서 작성이지만 실제로는 당시 이제 청와대 고위 인사와 관련된 네. 부분이었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판단에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 국민의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걸려 있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범죄 중대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도 네. 하고요. 근데 또 그거를 거꾸로 뒤집으면 이게 과연 지금 기준에서 사법적인 판단으로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이제 하는 말로 통치행위의 전형적인 부분이 뭐 최근에는 그 뭐 현재 대통령실에 그 극장에 갔던 부분 비용 공개 같은 걸 요청했을 때 이것도 통치행위라 그래서 이걸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렇죠. 사실 그거는 이제 그게 통치행위가 맞느냐는 논란이 있었던 그건 것이고. 통치행위 맞습니까? 글쎄요. 저는 네. 뭐 이제 일반적으로 통치행위라고 했을 때가 많이 나온 게 외교안보 부분이고, 그렇죠. 딱 이 부분이 또 외교안보 행위다 보니까 만약에 저는 여기서 가치 판단이 이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오히려 지금 거론되고 있는 혐의 말고 진짜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나서서 피격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혹시
혹시 있었는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한 거냐면 이건 정말 중대한 사안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사건이 끝난 이후에 그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가지고 판단한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큰 사안으로 봐야 될까. 그러니까 그 중대하다는 게 이게 법적으로 중대하다는 걸 따져야 될지 아니면 사안 자체가 좀 더 그 위에서 봐야 될 사안은 아닌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통치 행위는 사법적 대상이 이제 제한되거나 할 수 없다라는 뭐 이론인데 하여튼 그 통치 행위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궁금해요. 지금 서욱 장관하고 김홍희 전 해양청장 거의 같은 혐의로 구속이 됐다가 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났거든요. 네. 서훈 전 실장도 구속 적부심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이게 또 이 부분도 사실 이번에 구속된 부분이 약간 의아한 게 이 서욱 전 장관하고 김홍희 전 청장의 구속적 부심에서 이 석방을 해줬던 이유가 증거 조사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증거가 많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가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맥락인데 이 서욱 전 장관하고 결국에는 김홍희 전 청장의 이 그 좀 전에 말씀드리고 있는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도록 지시한 게 결국에는 이제 서훈 전 실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두 개가 좀 맞지 안 않아 맞다, 보이는데 안 맞다. 이제 굳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서훈 전 실장이 상급자이기 때문에 그런 풀려나 있는 뭐 서욱 전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김홍희 전 청장 그리고 거론은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이런 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좀 영향력을 행사해서 말을 좀 진술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를 생각한 건가. 그런데 그분들이 또 그 물론 이제 계급상으로 계급이라면 상하관계를 따지면 또 분명히 이제 지위가 뭐 그때 당시로 낮은 건 맞지만 그분들이 또 그런 지위 때문에 흔들릴 상황일까라고 보면 또 그것도 의문스럽긴 하거든요. 네. 뭐 그래서 역시 이 증거인멸 부분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국회에서 이제 해명 내지는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증거인멸의 우려의 사유 중에 하나로 또 검찰이 제시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부인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부인하게 되면 모두 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건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여쭤보신 거에 답을 한다라면 이런 부분까지 청구를 포함해서 구속적 부심 청구를 한번 해볼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전 장관 아들도 수사를 재개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고민정 최고위원하고 좀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건 뭐 다 조사한다. 이거 다 새롭게 조사한다. 정치 보복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추미애 전 장관 아들에 대해서는 이제 무혐의 처분이 두 차례가 났죠. 두 차례가 났는데 그 재기수사 명령을 했던 고법에서 판단도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 한번 또 대검으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검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면 그것 역시도 이제 사건 자체가 뭐 그렇게 복잡하거나 하는 것보다도 이전에 검찰에서 또 두 번이나 판단을 받았는데 또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게 이제 뭐 이와 달리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안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론도 그렇게 이게 뭐 정치 수사가 관련이 없다라고 보지 않는 쪽이 정치 수사 쪽에 가깝다고 보는 여론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계속해서 이번 정부 들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검찰이 안고 가야 되는 숙제가 검찰이 과거처럼 동떨어진 정치권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제3의 독립기구라는 판단을 국민이 쉽게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구조적으로.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이 뭔가 공정하게 하느냐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체포된 민모 이사 증인 신문이 있었는데 여기서 김건희 여사 얘기가 법정에서 공개가 됩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이 사람을 말씀드리면 이 민모 이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 그 파일이라고 하는 게 발견된 게 있었죠. 2020년도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떤 직원이 이 파일을 가지고 있는 엑셀 파일로 정리되는 게 김건희 여사의 투자 내역들이 다 정리가 돼 있고 매수 내역도 정리가 있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 같은 것도 기록된 파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작성된 시점이라든가 그 투자 날짜가 애초에 2010년도 상반기경에 돈을 맡겼다가 그냥 다시 회수하고 이제는 그쪽에 투자를 안 했다 그랬는데 그 이후의 내역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럼 누가 만들었냐고 했을 때 지목된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민이사라는 사람이 민모 이사라는 사람이 도피했다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귀국해서 현재 구속 상태거든요. 그래서 구속해서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증인신문이 있었던 겁니다. 검사 측에서 이거를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12시에 3,300개 8만 개를 팔라라는 식의 문자가 왔고 그랬더니 증인이 네 이거 준비시키겠습니다라고 보낸 게 맞냐라고 하니까 맞다. 그러니까 준비를 시켰다라고 한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11시 44분에 문자로 그럼 이때 매도하라라고 하세요라고 네. 문자가 가니까 7초 뒤에 김건희 명의 계좌에서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정확히 8만 주가 매도 주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딱 7초 만에 매도 주문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얘기에 따라 가지고 네. 매도가 된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단순하게 이른바 전주로서 계좌를 제공해 놓고 네. 그냥 투자가 잘 이루어지는 걸만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주가 조작을 알고 있으면서 투자를 했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 또 이 8만 주를 매도로 한 게 김건희 여사 본인이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자면 한쪽에서 주가 조작을 하고 있는 세력에서 이 8만 주를 매도를 하라라고 그런 문자 메시지가 왔고 준비시키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문자 메시지 이후 7초 뒤에 예. 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판매한 사람이 증권사 직원이 위탁해서 관리했던 게 아니라 직접 영업 단말기로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주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 이렇게 빨리 이루어졌을까? 왜냐하면 이게 8만 주가 매도가 되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걸 또 사야 되거든요. 네. 그냥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다가 딱 사들여야지 이게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새롭게 의혹이 이게 공판에서 검사가 뭐 얘기를 했다면서요. 이게 김건희 여사가 직접 그 도이치모터스 8만 주를 매도한 거 맞냐라고 질문을 이건 했다면서요. 언론 보도에 나온 게 그냥 지난주 금요일 날 열린 재판에서 검사가 이 사실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주가 조작 관련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8만 주를 이 시기에 팔아야 된다라고 문자 메시지가 왔다라는 문자 메시지는 이미 지난 4월경에 공개가 됐고 근데 이제 법정에서 새롭게 나온 게 그 팔았는데 김건희 여사가 판매를 했는데 직접 판매를 하라라고 주문을 했다라는 게 이제 공판에서 공개된 재판에서 검사가 얘기한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공소시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소시효는 지금 마지막에 있었던 게 2021년이었고 1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공소시효는 도과를 했는데 지금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이 주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구속이 돼서 기소가 돼 있어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공범이 된다라면 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는 거고요. 공범이 아니면 이미 끝난 거죠. 사실 이미 공범이 아니면 끝났다는 얘기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볼 것도 없고 범죄가 아니니까요. 범죄가 아니니까. 공범이라면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소가 돼서 재판이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그렇게 될 수 있죠. 자, 이러면 이게 왜 근데 저 궁금한 게 이 김건희 파일 만든 이 민이사 왜 귀국했습니까, 이 사람? 그 부분이 의아한데 일단 갑작스러운 귀국을 두고도 그러면 아예 이게 좀 의혹이 되는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기도 했던 이유가 뭐 갑작스럽게 귀국해서 상황을 또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은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 파일이 작성이 됐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 파일은 그 투자사 직원의 노트북에서 발견이 됐고 그 투자사 직원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민모 이사라는 사람이 시켜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민모 이사는 자기는 주가 조작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뭐 지금 정황상 파일도 있고요. 증인 신문 중에 이제 검찰의 증인 신문도 있었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서면 조사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서면 조사도 없었다. 아직 안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이 정도인데 기소할지 무혐의할지 아직 검찰이 결론조차 내리지 않고 있는데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최소한 이제 조사는 최소한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근데 이제 이런 일각에서 이런 좀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 현재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권오수 회장도 본인부터들도 주가 조작이 아니었다라고 재판에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그냥 뭐 김건희 여사까지는 조사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1심 판단까지는 좀 기다려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도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건 정말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 재판 결과를 좀 지켜보고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좀 보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약간은 그쪽에도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이 80여 개국 노동 변호사들이 소속된 국제 노동 변호사 네트워크가 이 업무 개시 명령 철회하라고 촉구를 했네요.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 국제법은 뭐냐면 대한민국도 이 ILO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에 가입을 돼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강제노동 금지하고 또 단결권 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 정부에서는 화물연대 그 업주들이죠. 사실은 자영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업주들이 연대한 부분들을 뭐 노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대해서 파업을 한 건 불법이다라고 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일단 그렇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하기 위해서 이 변호사들이 국제노동 변호사들이 지적한 부분은 이 한국이 국가적으로 비상사태를 초래할 정도의 상황이냐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만약에 이게 복귀 의무 불이행할 경우에 이게 3년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네. 강제노동 규약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2004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지난 18년 동안 한 번도 발동이 안 됐던 게 이 조항 자체가 있으면서도 이 현재 우리가 가입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ILO에 네. 가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법도 우리가 가입한 상황은 법이잖아요. 법이죠. 사실상 우리는 이제 국내법하고 똑같이 오히려 국내법보다 사실상 상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상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한 번도 적용을 안 했던 선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현재 강제이행 명령하고 충돌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국제 변호사들이 다 나서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지금 유엔 규약 자체가 이게 ILO 규약 자체가 국내법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재판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권한으로 아니면 이거를 근거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뭐 인권선언 이런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조약에 대해서 나라마다 조약을 어떻게 보느냐가 다릅니다. 그런데 비준이 끝난 조약 같은 경우에는 국내법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위에 또 있다고 상위로 볼 보거든요. 가능성도 있는 거죠. 헌법 아래 예. 법률 중간 사이 정도 정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상위 규범에 어긋나는 지금 강제이행 명령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전제 조건이 되는 부분 있죠. 파업을 종료시킬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 심각한 국가 비상 사태가 있을 때 이때는 그때는 괜찮다는 예외를 두고 건데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런 판단해야 상황이냐. 되겠네. 법정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게 없다가 하더라도 강제이행 명령 자체가 근거가 되는 게 이런 정도의 비상사태에 아직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아마 치열하게 다퉈지긴 할 텐데 어쨌든 좀 국제적인 어떤 뭐 판례까지도 나오게 생겼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양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부 마치겠습니다.